영국의 의사이자 선장이었던 레뮤얼 걸리버는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모험은 1699년 5월 안트릴로프호가 폭풍우 속에서 난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시간 동안 차가운 바닷물을 헤엄쳐 간신히 도착한 곳은 릴리퍼트라는 이름의 소인국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걸리버는 자신의 몸이 수백 개의 작은 밧줄로 땅에 묶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키가 겨우 15cm 남짓한 작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득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에게 걸리버는 산처럼 큰 사람, 인간산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걸리버는 곧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릴리퍼트 왕국을 위해 이웃나라 블레프스크와의 전쟁에서 함대를 빼앗아오는 공을 세웠고 왕궁에 발생한 화재를 자신의 소변으로 진화시켜 공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왕실 예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그는 결국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걸리버는 블레프스크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걸리버는 다시 항해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브로브딩 네그라는 거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브로브딩 네그에서 걸리버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키가 20m가 넘는 거인들 사이에서 약 15cm 크기의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농부의 딸에게 발견되어 장난감처럼 취급받았고 나중에는 궁중의 호기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인들의 세계에서 그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그에게는 맹수와 같았고 벌 한 마리는 새만큼 컸으며 사과 하나는 그의 몸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브로브딩 네그의 왕은 매우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걸리버가 유럽의 정치와 전쟁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왕은 이를 듣고 유럽인들이 역사상 가장 해롭고 악의적인 작은 해충들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걸리버는 자신의 나라와 문화가 이렇게 폄하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왕의 말이 일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후 걸리버는 독수리에게 붙잡혀 바다에 떨어졌고 영국 상선에 구조되어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행에서 그는 하늘을 떠다니는 섬 라퓨타와 그 주변 나라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라퓨타는 직경 약 7km의 둥근 섬으로 자석의 힘으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순수 과학과 음악에만 관심이 있어 일상생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한쪽 눈은 안쪽으로 다른 쪽 눈은 하늘을 향해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깊은 사색에 빠져 현실 세계를 잊어버려서 대화를 할 때도 종종 두드리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입이나 귀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라퓨타 아래에는 발리바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발리바비의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수많은 터무니없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햇빛에서 오일을 추출하려는 실험, 돼지 배설물을 원래 음식으로 되돌리려는 실험, 대리석을 베개로 만들려는 실험 등이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이런 현실과 괴리된 학문적 추구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여행에서 걸리버는 후이넘이라는 이성적인 말들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후이넘 사회에서는 말들이 주인이고 인간과 닮은 생물인 야후들이 노예였습니다. 야후들은 더럽고 욕심 많고 사악한 존재들로 묘사되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후이넘들은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고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걸리버는 후이넘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사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말, 속임수, 위선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만을 말했고 이성과 논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걸리버는 후이넘 마스터라는 특별한 말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인간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이넘들은
결국 걸리버가 야후와 닮았다는 이유로 그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걸리버는 눈물을 흘리며 후이넘의 나라를 떠났고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인간들의 냄새를 참을 수 없어 말들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4번의 여행을 통해 걸리버는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식과 실용성의 조화가 없는 학문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세계에서 그는 거인이었고 거인의 세계에서 그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섬에서 그는 실용적인 지혜의 중요성을 배웠고 말들의 나라에서는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1726년에 발표한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4개의 기이한 나라를 여행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시대를 초월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걸리버가 릴리퍼트에서는 거인이었다가 브로브딩 네그에서는 작은 존재가 되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점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릴리퍼트에서 걸리버는 자신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처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곧 존경받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이웃나라의 함대를 싹쓸이할 수 있었고 왕궁의 화재도 쉽게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힘은 동시에 위험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소인국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브로브딩 네그에서 걸리버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여겼던 안전과 존엄성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구리나 원숭이에게도 위협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걸리버의 가치와 능력, 한계는 그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브로브딩 네그의 왕은 걸리버에게 유럽의 정치 체제와 전쟁에 대해 듣고 나서 인간 종족의 대다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해롭고 악의적인 작은 해충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걸리버는 처음에 이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거인의 눈으로 본 인간 세계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른 관점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걸리버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후이넘의 나라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말이 이성적인 주인이고 인간을 닮은 야후가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노예였습니다. 후이넘들은 순수한 이성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속임수나 위선을 모르며 오직 논리와 합리성만으로 살아갔습니다. 반면 야후들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탐욕스럽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걸리버가 처음에는 자신을 후이넘과 동일시했지만 후이넘들은 그를 이성적인 야후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걸리버가 야후와 신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그를 추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중적 본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부심을 가지지만 동시에 감정과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이성만으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고 감정과 본능만으로도 진정한 인간일 수 없습니다. 걸리버는 후이넘의 완벽한 이성적 사회에 매료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따뜻함, 공감, 예술, 유머와 같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야후들은 감정과 욕망만 있을 뿐 이성이 부재했습니다. 이처럼 이성과 감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둘 중 하나에 치우치면 우리는
진정한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후이넘과 같은 순수 이성적 존재가 되면 삶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잃게 되고, 야후와 같은 순수 감정적 존재가 되면 문명과 지혜를 잃게 됩니다. 라퓨타와 발리바비의 이야기는 지식과 학문의 오만함에 대한 강력한 풍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의 주민들은 수학과 음악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능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깊은 사색에 빠져 있어서 대화를 하려면 종종 누군가가 그들의 귀나 입을 두드려 주의를 환기시켜야 했습니다. 발리바비의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이에서 햇빛을 추출하려 하거나 돼지 배설물을 원래 음식으로 되돌리려 하는 등 터무니없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고 실용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식을 위한 지식, 이론을 위한 이론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현실과 괴리된 지적 추구는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실용적이어야 하며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라퓨타의 주민들은 그들의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삶과 분리될 때 얼마나 무의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는 3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담긴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와 한계, 이성과 감정 사이의 균형, 그리고 실용적 지혜의 중요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걸리버는 4개의 기이한 나라를 여행하며 자신과 인간 사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세계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다양한 관점을 경험한 후에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의문을 던지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유합니다. 시간과 삶의 가치는 결국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느냐,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얼마나 실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걸리버의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세계와 관점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시간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